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재나 권위주의와 달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고상하게 이거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권이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잃은 쪽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교체로 인한 결과가 매우 공포스럽다라는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 바로 정권이 망했다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집권한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치 문화가 제로섬적인, 즉 너 죽고 나 사는 그런 정치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헌을 하자. 그 화두가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개헌도 이루어지지 않거니와 또 제 생각으로는 개헌이 된다 한들 기존의 고질적인 한국의 정치 문화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집권 5년 차에 들어가면 굳이 야당이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그 똘똘한 야당이 없이도 집권당 스스로가 그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국 정치의 역동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요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집권 세력의 업보, 특히 5년 차에 드러나는 업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공문 조작 사건이 아닌가. 사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 별장 성접대로 완전히 전국을 경악시킨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바로 그걸 빌미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의 상징적인 사건화된 것이 바로 이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권에 들어와서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적폐청산을 하나의 국가 운영의 모토로 삼고 보수 정권을 완전히 물먹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 관련 또는 뭐 뇌물수수 관련 지금 현재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김학의 전 차관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지시, 즉 검경 조직은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파헤쳐라. 마치도 임금이 어명을 내리듯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학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선 출국 금지 공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추인을 받아달라고 또 압박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게 확인이 안 됐다 그래갖고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굉장히 조심스럽던데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을 압박해서 은폐를 요구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장관, 그리고 이번에 차관이 된 이용구 차관, 심지어는 사찰도 한 거예요. 민간인 김학의 씨에 대한 사찰도 하면서 이렇게 사찰했으니 장관한테 칭찬받겠는데 그 당시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로서 지금 낱낱이 다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어쩌면 지금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라는 것이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불법적인 방법 그리고 비리를 남용했다면 그런 정권은 적폐 정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이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비단 적폐 청산뿐만 아니라 민주, 인권 뭐 이런 좋은 용어들을 수시로 남발했던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 행동은
결국은 그 꼭지점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구업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월성 원전을 폐기할 때도 그거 언제 폐기하느냐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산업부 장관서부터 온갖 수족이, 심지어는 거의 그 조폭이나 쓰는 용어들이 나오면서 부하들한테 2년 반은 더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장관이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민한 자료들을 사무실에 직원들이 몰래 들어가 가지고 전부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신내림을 받았나 뭐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걸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 친구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이게 내 소원이라고 한마디 하니까는 대통령 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의 하명 수사, 또 공약 협조, 후보자 매수 모든 불법이 자행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뭐 마음의 빚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구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정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5년 차에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5년 단임제의 어떤 그 불안정성이 증폭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쉽게 무너질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에 한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정당이 처음에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재창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2번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창출에 실패를 해요. 어떤 정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노태우에서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10년 같은 정당에서 집권을 해요. 바로 김영삼 정권 끝나고 DJ 정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DJ 정권은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바로 이명박 정권으로.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으로 또 재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한 채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그동안의 권력의 경향성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 당 내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경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계파, 이질적 계파에서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태우, 김영삼 전혀 이질적인 계파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DJ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경향성이 과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변수 또는 전혀 다른 돌발 인물이 등장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 것인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비리가 드러난다 해서 야당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권 교체, 즉 현 정권이 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경향성으로 볼 때. 야당은 어디에 있는가? 여론조사 해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여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순전히 지금 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인데, 그럴수록 야당이 여당보다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오만해지거나 그 지평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경향성대로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이거는 이제 야당에 대한 경고인데요. 아무튼 오늘 벌어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문서 조작,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불법과 비리가 거의 극에 달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경종과 함께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